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수요가 이제 몰리는 곳만 움직이는 선별적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입지와 상품에 따라 온도차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어떤 지역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이런 전략들 또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최근 이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분쟁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 주식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보면은 결국 이 시중 자금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물론 정부의 정책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도 그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가 찾아올 것은 당연히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부동산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많은 도움 얻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내 집을 산다는 것 자체 또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오늘 고민해서 내일 바로 생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자꾸 변한다고 해도 그에 맞춰서 항상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좀 성공적인 투자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들 저희 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여러분들 많이 주고 계시긴 하지만 오프라인 자리도 굉장히 많이들 활용하신다고 해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위기 속에서도 내 자산을 방어하고 또 미래 가치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상급지, 굉장히 좋은 입지의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도심 지역 내에 초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입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드리는 이 지역 분석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많이 참석해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떠나보기 전에 먼저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지난주에 이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다면서요, 소장님.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입니다. 3월 27일에 이제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투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까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 현실화율은 69%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현재 시세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가 어느 정도 이제 퍼센트를 가지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69% 대략 한 70%라고 하면은 시세가 10억짜리 집의 공시가는 7억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나 이제 이번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상승률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9.16% 상승을 했고요. 물론 가장 많이 상승한 거는 서울. 앞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 서울이 약 한 18%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상승률은 역시나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한강인접자치구, 우리가 이제 한강벨트라고 부르는 쪽 있죠. 이 한강벨트랑 이제 강남 3구가 24.7 그리고 23.13으로 굉장히 이제 높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 자치구는 6.93%로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지역, 어떻게 보면 일부면 이제 강남 3구, 한강벨트, 뭐 또는 이제 경기도의 뭐 주요 지역들을 얘기하겠죠.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일단 공시가격 변동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얘기하긴 했습니다. 자, 전국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6년도 기준이고요. 전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16%, 서울이 18.67%입니다. 자, 전국이 9.16%고 서울이 18.67%다라고 하면은 서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변동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서울 외 지역 보면은 경기, 그리고 울산, 세종, 전북 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하게 올랐다라고 이제 보여질 정도고, 나머지 뭐 인천, 대구, 부산, 뭐 이제 뭐 광주라든지 경남 이런 데는 1%도 채 안 되는 상승률 또는 이 마이너스 오히려 감소한 지역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곳은 이 서울이고요. 이 서울 같은 경우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서울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 3구,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 최상급지를 이제 강남 3구라고 부르죠. 이 강남 3구와 그리고 한강 인접 자치구, 한강벨트로 부르는 곳, 그리고 그 외 자치구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서울 전체 평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8.67%고, 그런데 강남을 보면은 강남 26%, 송파 25%, 서초 22%로 서울 평균을 굉장히 이제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강 인접 자치구를 봤을 때 뭐 성동, 양천, 용산, 동작, 그리고 이제 강동, 광진, 마포, 영등포, 우리가 상급지라고 어느 정도 이제 분류가 되는, 이름 좀 들어봤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가 29.04%로 서울 전체보다 10% 더 넘게 올랐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송파보다 더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인접자치구 전체적인 평균은 23.13%로 24%인 강남 3구와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자치구를 보면은 뭐 종로구, 동대문구, 뭐 중랑구 뭐 이렇게 이제 쭉 있고요. 뭐 개중에서 뭐 종로라든지 뭐 중구, 동대문, 강서 이 정도는 뭐 10% 또는 10% 그 이상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나머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노도강 또는 금관구처럼 좀 어떻게 보면 서울 내에서도 하급지로 분류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상승률이 거의 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는 18%인데 이 강남 3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를 제외하고 그 외 자치구는 전체 6.93%, 한 7% 정도로 서울 전체 뿐만 아니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지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은 18.67%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오른 곳이니까 보시면은 이제 강남 3구는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한강 쪽을 따라서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붉게 표시되는 20%가 넘는 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 한강에서 좀 더 멀어질수록 외곽으로 빠질수록 상승률이 굉장히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국 평균이 한 10%가량 상승을 했다면 서울은 그 평균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뭐 강남 상구, 특히 성동구가 가장 이제 많이 올랐고요. 강남 3구와 한강을 인접한 곳일수록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 서울 지역 공시 가격이 뭐 보면 상급지라고 할까요? 중심 지역일수록 한 20% 넘게 오른 부분을 좀 알 수 있었는데, 수요자들이 이제 당장 내야 될 세금이 그런 변동이 좀 생겨서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외에도 이제 앞으로 좀 내야 될 세금들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이렇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좀 연쇄 반응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공시가가 오르면은 이제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 중에서 뭐 대부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부자들이 더 많이 내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공시가라고 하면은 뭐 세금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든지 행정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60여 가지가 공시가랑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재산세부터 이제 많이 표시가 되겠죠. 재산세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든 뭐 다주택자든 아니면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든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든 부동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근데 이 세금에서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산세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과표가 있고, 과표 이제 6천만 원부터 해서 이제 3억 원 초과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뭐 0.1에서부터 최대 이제 0.4%까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뭐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과세 표준이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니까 대부분 다 0.4% 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재산세는 그냥 본세인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지역분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총 3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표별로 뭐 이제 0.1에서부터 0.4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의 0.14%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나갑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에다가 이제 20%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나가고요. 자, 그리고 이 과표가 이제 중요한데, 이 과세 표준이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과표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으로 경감시켜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43%에서 45% 정도로 조금 더 낮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시 가격이 10억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시장가액 60%를 적용해서 사실상 이제 과세 표준이 이제 6억 원으로 잡힌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세율을 올리는 거는 하지 않았다. 뭐 세금은 크게 이제 문제는 뭐 세금을 올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과세 표준 에 연동되는 이 공시 가격을 뭐 서울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뭐 18%를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뭐 세율은 안 올랐더라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수에 따라 구분이 되고 과표에 따라 이제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공시 가격에 연동이 되어서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부세 할 때 1세대 1주택이라도 내는 이제 구분이 많이 생기는데, 12억 원, 1주택자가 12억 원 이상의 이제 공시가를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만약에 2주택 이상이라고 하면은 공시가 합계가 9억인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종부세가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억 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뭐 10억 정도 이제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이번에 이제 공시가가 오르면서 이 12억 기준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아까 이제 보유세 말씀드렸고 건보료도 이제 영향이 많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보료가 크게 와닿지 않을 텐데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의 소득, 그 외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 가치도 이제 같이 점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상승 이제 일어날 거고요. 자,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공시가가 1억 올랐을 때 한 15,000원 정도 월 15,000원 정도 오르는 거고 월 15,000원이니까 월 13,000원 정도 내외로 이제 오르고요. 월 13,000원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은 연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행정적인 불이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금을 산정할 때 이 재산 가치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 연금 기준에서 이제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장학금도 이 재산 그리고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런 공시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이제 뭐 분위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이제 현재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세금이 안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 공시가를 올림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이제 박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세금을 얼마 내던 분들이 더 많이 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증세 없는 증세가 이제 발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율이 오르지는 않아도 공시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에 있어서도 좀 혜택이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전에만 해도 사실 세금 폭탄이라든지 세금 많이 낸다 이러면 굉장히 초고액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부분 지역의 이제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래도 뭐 정말 안 오른 지역들도 있지만 그런 지역은 크게 관계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최상급지, 뭐 강남이라든지 한강벨트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들도 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뭐 이제 방송에서 또는 이제 뭐 언론에서 세금 이야기를 하면은 부자 걱정해 준다라고 하면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초고소득자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서민들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떤 표를 이제 정리를 했냐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아파트 2025년도 기준으로 2026년도 상승분을 계산했을 때 뭐 공시가 오른 부분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변동되느냐인 거고요. 자, 현재 여기는 뭐 제가 이제 임의로 넣은 거긴 하지만은 이 서대문구를 가정해서 한번 표를 이제 작성해 본 겁니다. 자, 서대문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8억 2천 정도 되는 뭐 DMC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이제 공시가가 나온다라고 보면은 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서대문구가 약 한 11% 공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6년도 상승분이 이제 9억 1천 정도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변화하냐? 자, 공시가격이 8억 2천이었을 때 뭐 재산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도시지역분까지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연간 내는 이 보유세가 186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도로 상승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아까 이제 재산세가 3억 이상일 때 0.4%라고 했는데 1주택자 또는 이제 1주택자면서 공시가가 9억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0.05%를 감면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0.35%를 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시가가 이제 상승되면서 9억 원이 넘어가면서 세율 자체도 0.4%로 원래 내던 세금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르는 거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98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약 한 23만 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본세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오르고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기준으로 186만 4천 원을 내던 이 서대문구에 이제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라고 치면은 2026년도에는 221만 6천 원으로 토탈 이제 35만 원 정도 상승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오른 거를 대략 환산해서 보면은 대략 한 14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역 가입자가 뭐 서대문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연간 약 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50만 원이 뭐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뭐 그다지 이제 크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런 서민 입장에서는 뭐 5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 내도 되는 돈을 더 내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강동구가 이번 이 공시가 올라가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강동구는 사실 지금 돼서야 한강벨트 쪽이라고 해서 집값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그 이전 뭐 불과 이제 6, 7년,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강동구라고 하면은 그다지 비싼 지역이라는 인식이 좀 덜 했습니다. 물론 뭐 강남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뭐 하급지 이미지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뭐 강동구라고 했을 때 거기가 집값 비싸냐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뭐 직장인들도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집값이 공시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뭐 예를 들어서 1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공시가를 가지고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약 한 22% 오르면은 14억으로 약 한 3억 조금 안 되게 이제 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산세가 원래라면은 총 290만 원 냈었는데, 자, 일단은 12억이 넘어가면서 종부세 새로 내게 됐고요. 또 이제 오른 만큼 재산세도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290만 원 내던 세금이 484만 원으로 오른 거고요. 자, 그러면은 194만 원이나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건보료도 만약에 지역가입자라고 하면은 연간 38만 4천 원, 약 한 4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32만 원, 연간 232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뭐 대략 한 2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에 이제 월으로 환산했을 때 한 2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일반적인 가정 생활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월 20만 원이나 나간다라고 하면은 생활에 이거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세금이 이제 많이 증세가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뭐 물론 뭐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는 뭐 집값이 올라서 당연히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1주택자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10년 전에 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올라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뭐 얼마에 산 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8, 9억에 산 집이 뭐 15억, 20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분 좋겠다라고 이제 부러움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내 실생활에 도움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뭐 가령 이제 내가 집을 팔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변 집값도 다 올랐을 거고 내가 이제 눈을 낮춰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이득 보는 게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봐야 기존에 이제 실거주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전혀 이득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올랐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제 낼 세금이 굉장히 거의 2배 정도, 2배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활에 이제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보유세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강남의 굉장히 초고액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을 내더라도 이제 부담이 되겠지만은 이런 정말 이제 실수요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만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세율의 변화는 없어도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최종적으로 이제 많아질 것이다의 예시를 또 직접 지역을 들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내 집 마련 자체도 이제 너무 어려운데 유지하기도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접근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서울의 모든 곳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지역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여기도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한 번쯤 들어봤고, 또 나도 투자 한번 하고 싶은데라고 이제 생각했던 곳입니다. 중구에 있는 신당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중심이죠. 중구. 그중에서도 신당동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신당동 하면은 그 떡볶이 유명한 그곳이 맞을까요? 어쨌든 중구이다 보니까 소장님 입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 투자, 내가 이제 지역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도를 한번 편 다음에 일단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부터 이제 입지 분석을 먼저 들어가야겠죠. 이 중구 신당동의 이제 입지를 한번 먼저 보면은 일단 신당동의 위치 자체를 먼저 보면은 이 중구라는 행정지역에 걸맞게 서울의 중심에 있죠. 그때 서울 지도에 이제 한 중심부에 이제 신당동이 있고요. 이 신당동 옆쪽으로 보면은 세운상가 있고 이런 이제 서울 중심 이제 광화문 업무지구가 있고 좀 더 이제 옆으로 보면은 성동구 이제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이제 이쪽을 따라서 청계천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한남동하고 붙어 있으면서 이 남산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업지, 업무지구도 이제 가깝고 또 그리고 이제 주거지, 아파트촌에 있는 이제 주거지도 이제 옆에 있고 그리고 남산이라든지 뭐 청계천처럼 녹지 공간까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신당동의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교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 중에서도 이 지하철이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신당동에는 뭐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개의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 3개 지하철역이 전부 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신당동을 이렇게 남북으로 6호선이 쭉 가로지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6호선을 따라서 신당, 뭐 청구, 약수까지 전부 다 환승역이 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일단 신당역부터 보면은 2호선하고 6호선, 그러니까 6호선 비롯해서 이제 2호선이 있고요. 이 2호선을 통해서 시청, 광화문 이제 업무지구 이제로 이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성수동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호선, 이 5호선을 이용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 광화문 업무지구 충분히 이제 갈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면은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호선 밑으로 내려오면 약수역이 있거든요. 이 약수역에 있는 약수역을 타면은 이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고 이 3호선을 통해서 우리가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광화문 업무지구, 또 여의도 업무지구, 강남, 그리고 성수까지 이 4개의 주요 업무지구를 모두 다 한 번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심지어 호선도 굉장히 괜찮다 보니까 뭐 대부분 뭐 10분, 뭐 길어야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교통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신당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화문 업무지구, 여의도, 그리고 성수, 이제 강남까지 이제 한 번에 다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지구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이동하기도 또 편리합니다. 뭐 자차로도 편리한 건 당연하지만 지하철 노선도도 굉장히 여러 노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입지가 좋은 거는 이제 뭐 다 알겠는데요. 왜 신당동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아무래도 신당동이 가장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정비 사업 때문이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도심지, 뭐 종로구를 비롯해서 뭐 중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볼만한 주요 아파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2주 전에 나와서 이제 황학동 설명 드릴 때도 여기에 이제 주요 아파트 단지가 없다 보니까 뭐 나중에 생겼을 때 굉장한 희소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거였고, 당연히 이제 그 신당동도 마찬가지로 이 일대가 이제 전부 다 상업지, 노후되어 있지만은 상업지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주택가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이제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상급지의 재개발을 노리시는 이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1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만은 주변 배후 수요도 좋고 또 재개발에 판이 깔아져 있는 이 신당동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당동은 또 추가적으로 또 재개발에 대한 이 자치구의 이런 지원도 굉장히 이제 좋은 편입니다. 신당동에 있는 신통합이 이제 1호 재개발지로 이제 뭐 선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잘 세워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이 신당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신당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지 또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신당동에서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 구역별이나 현황별 특징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신당 10구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당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당역, 아까 이제 6호선하고 2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했죠. 6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당역 바로 옆에 위치해서 재개발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은 63,893제곱미터, 대략 한 2만 평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굉장히 이제 재개발 사이즈도 좀 크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죠. 현재 규모는 약 한 1,400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는 뭐 GS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1군 시공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됐으니까 아마 뭐 각종 심의라든지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은 조만간 착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리고 사업 전망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당 8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구역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특이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은 바로 옆에 이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청구역, 5호선하고 6호선이 지나가는 청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역 세권 입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지하철역하고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뭐 역하고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겠죠. 자, 면적은 58,000제곱미터. 아까 이제 신당 10구역보다는 조금 이제 면적이 작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규모는 1,159세대. 여기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대단지로 충분히 분류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시공사는 현재 포스코 ENC로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 처분인가까지 완료가 되었고 2주 진행 중이고 이제 곧 철거 착공까지 들어가면은 앞으로 한 4년, 뭐 길면은 한 5년 정도면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이제 그 모양으로 이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신당 9구역입니다. 신당 9구역은 뭐 앞서 신당역이라든지 뭐 청구역처럼 뭐 환승역이 있는 좀 더 이제 좋은 곳이다, 좋은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6호선 버티고개역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하고요. 면적은 대신 2만 제곱미터로 한 6,000평 정도 되겠죠. 6,000평 정도로 사실 이제 그다지 이제 규모가 큰 편 아닙니다. 규모가 큰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도 약 한 500세대 정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래도 이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옆에 이제 남산이거든요. 남산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녹지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신당 9구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당 13구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 13구역. 여기 위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구역이거든요. 자, 신당 10구역 바로 밑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 신당 13구역입니다. 13구역은 여기도 청구역 하고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은 약 한 6만 8천 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나와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신당 10구역하고 비슷한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기획이긴 하지만 아직 구역 지정이 된 건 아니고 구역 지정을 위한 연번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 사업지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뭐 시공사 이런 건 아직 정할 단계가 아닌 상태고요. 구역 지정을 위한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이제 10구역이라든지 뭐 8구역,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이제 많이 되고 또 이번에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여의치 않은 곳입니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사업지 재개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구역 지정 전으로 마지막 투자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신당 10구역이다라고 신당 13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당 일대에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 뭐 10구역, 8구역, 9구역, 13구역까지 만나보셨는데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3구역은 초기 사업지라서 더욱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궁금하신 분들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또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모두 완성이 된다라면 신당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뛰어난 전망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뭐 당연한 게 이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서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무지구죠. 시청광화문 업무지구가 이제 바로 붙어 있고 특히나 이제 이쪽 시청광화문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라든지 뭐 강남, 뭐 성수 다른 업무지구와 비교해도 대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전통적인 아무래도 상업 업무 시설이다 보니까 뭐 각종 대기업 본사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 금융사 뭐 그리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시청광화문 업무지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후 주거지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세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이제 그런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신당동만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왕십리 뉴타운 이미 다 조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왕십리도 바로 옆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황학동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황학동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DDP랑 뭐 여기 세운상가 쪽까지 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의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신당동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뭐 9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만한 곳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곳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다 이제 개발을 이제 차츰차츰 진행하면서 이 주변 지역들도
다 이제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종로, 중구 이쪽에는 이 개발 자체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나와도 뭐 조그만하게만 있다 보니까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파트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미래 뭐 10년 후, 뭐 15년 후에는 이쪽 지역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뭐 콕 찍으면 최상급지로 분류될 만한 그런 곳으로 이제 탄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신당동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신당동은 사실 그동안 살고 싶어도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모여 있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이제 이렇게 변모하게 된다면 이미 뛰어난 입지에다가 신축 아파트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상상 이상의 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은 분들 드실 겁니다. 나도 저기 한번 마련해볼까? 이런 생각 많은 분들 드시죠. 그런 분들 행동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죠. 가능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오프라인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양재동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은요.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궁금증들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 이렇게 핫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궁금증 하나씩 또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만나볼게요. 10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명일역 인근 암사동에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전망이 좀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암사동에 지금 모아타운 보고 계신데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명일역 인근의 뭐 암사동 여기 이제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아마 이쪽 지역 일 겁니다. 여기 이제 모아타운 지금 최근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암사동 일대가 이제 여러 가지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쪽 지역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제 그래도 일단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자, 왜 좋냐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강동구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게 5호선 라인이거든요. 이 5호선 라인을 쭉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이 5호선 라인의 서쪽 그리고 동쪽 이 두 개 이제 구역 자체가 특성이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자, 지도상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이 5호선 라인 여기 양재대로의 이런 서쪽을 보면은 뭐 천호 암사동인데 여기는 누가 봐도 지도상 한눈에 봐도 전부 다 뭐 저층 주거지, 빌라촌, 뭐 이제 조그마한 단독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지역에 물론 천호역 인근에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쪽 편을 보면은 동쪽 편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일동 인근에 이제 뭐 고덕 그리고 이제 명일동, 둔촌동 이렇게 이제 이쪽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걸 이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강동구에서 아파트촌의 전통적인 상급지, 전통적인 이제 제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사실 명일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강동구 아파트 얘기했을 때 명일동 아파트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명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상일동역 인근에 고덕지구죠. 이제 고덕동이 2019년도에 다 여기가 재건축이 되었죠. 여기가 다 재건축이 되면서 처음에 신축 아파트가 여기에 뭐 전체적으로 뭐 10,000세대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지금 제일 화제가 되는 둔촌주공이 재건축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24년도에 입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대장 지위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올라갈 거는 저는 이제 명일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명일동에 있는 여기 수많은 아파트들 뭐 삼익그린부터 시작해서 뭐 신동아, 고덕주공 9단지, 한양까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40년이 넘은 다 40년이 넘은 굉장히 이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후된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다. 결국 이제 재건축을 진행할 곳이 이 명일동이라는 거고, 이 명일동의 재건축이 모두 다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15,000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뭐 9호선도 들어오고, 결국 이제 이 강동구의 중심은 다시 한 번 더 명일동으로 이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일동 인근에는 뭐 배제구라든지 뭐 한영회고,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볼 만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강동구 전체 중에서 학군이 제일 좋고, 이 서울 전체적으로 봐도 명일동 학군이 괜찮은 편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학군도 이제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학군이 받쳐주고, 또 나중에 이제 신도시급의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장점으로 이제 작용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보신 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명일역 생활권입니다. 이 일대 명일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 명일동 재건축 아파트의 이런 프리미엄 그 가치를 같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암사역 인근에도 많은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거기도 물론 좋지만은 이제 명일역 인근에 있는 이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좋은 이제 곳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가 올해 최근에 이제 추진을 했을 겁니다. 최근에 추진하면서 또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그리고 사실 지금 모아타운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이 어느 정도 이제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모아타운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이제 클 수는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입지가 좋으면은 지금 당장의 재개발이 약간 조금 속도가 더딘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행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이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니까, 뭐 모아타운이 정말 이제 지금 잘 될까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본적인 입지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노후도,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 모아타운이 성공할까요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입지가 좋은 지역,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 한번 추진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는 건 결국 큰 틀은 똑같고 이 이름만 다르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빠르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을 가지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에 모아타운만 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약간 이제 좀 진행이 더딘다든지 약간 이제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입지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미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 자체도 강동구라는 지역 자체도 뭐 매매가는 싸고 또 전세가는 약간 좀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투자금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1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대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강동구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투자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속도가 느리더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빠르게 마무리하고 세미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입지 그리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미나에서 굉장히 좋은 입지의 초소액 투자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